6화 줄거리. 결국 병원에 입원 중이던 블랑슈는 죽고 스트로브는 절망에 빠진다. 다시 자신의 아틀리에를 찾은 스트로브는 스트릭랜드가 그린 죽은 아내의 나체화를 발견한다. 스트로브는 스트릭랜드에 대한 분노로 그림을 찢어버리려 했지만 불현듯 그림의 훌륭함과 빼어난 예술성에 놀란다. 이후 스트로브는 짐을 챙겨 고향인 네덜란드로 돌아간다. 우연히 길에서 스트릭랜드를 만난 나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영혼을 엿보게 된다. (42) 스트릭랜드가 왜 갑자기 그림을 보여주겠다고 했는지 나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작품이란 언제고 그 작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교적인 접촉에서는 단지 주위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은 겉모습밖에는 나타내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무의식 중에 보이는 사소한 행위나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짓는 표정 같은 데서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 또 때로는 그런 가면을 너무도 그럴듯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결에 바로 그 외양만의 가면을 쓴 사람이 되고 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글이나 그림 속에서는 거짓 없는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다. 겉모습은 다만 그 사람의 공허를 더 폭로할 뿐이다. 색을 칠해 철판처럼 보이게 해도 나무는 어디까지나 나무에 불과하다. 아무리 허세를 부리더라도 바보 같은 정신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다. 날카로운 감시관을 만나면 비록 하찮은 작품이라도 작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비밀은 폭로되고 만다. 스트릭랜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끝도 없이 계속되는 계단을 올라가며 솔직히 말해 나는 어느 정도 흥분하고 있었다. 웬일인지 놀라운 모험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다. 나는 방 안을 신기한 듯 둘러보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고 텅 비어 있었다. 넓은 아틀리에가 아니면 안 된다느니, 모든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일을 못한다느니 하고 투덜대는 화가 친구들에게 이곳을 보이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 서 있는 게 좋을 거요. 그는 한 군데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마 지금부터 보여주는 그림을 보기에 가장 알맞은 위치라고 생각되는 곳인 모양이다. 그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듣고 싶지는 않겠죠. 하고 나는 말했다. 물론이지. 입은 꼭 다물고 봐줘요. 그는 한 장의 그림을 이젤 위에 올려놓고 1, 2분 동안 보여주더니 그 그림을 내려놓고 다른 그림을 올려놓았다. 이렇듯 30장가량의 캔버스를 보여준 것 같다. 그것은 그가 그림을 그려온 6년 동안의 성과였다. 한 장도 판 것은 없었다. 캔버스의 크기는 각기 달랐으며 작은 것은 정물, 제일 큰 것은 풍경이었다. 초상화가 5점 있었다. 이것이 전부요.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때 곧 그 그림이 지니는 아름다움과 위대한 독창성을 인정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그렇지가 못했다. 지금은 그 가운데 대부분의 것을 뒤에 다시 보았고 그 밖의 것도 복제로 보아 눈에 익었으니까 그렇지. 그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는 놀랍게도 여간 심한 실망을 했던 것이 아니다. 예술만이 줄 수 있는 특이한 감동을 그 무렵에 나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스트릭랜드의 그림에서 받은 인상은 다만 어리둥절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늘 후회하고 있는 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지금은 그 반 이상이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도 돈 많은 미술 애호가의 비장품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내 나름대로의 변명을 해야겠다. 우선 나의 취미만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거기에 독창성이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림에 대해서는 극히 빈약한 지식밖에 없어서 단지 남이 개척해주는 길을 가까스로 쫓아가는 데 불과하다. 그 무렵 나는 인상파 화가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슬레나 드가의 작품을 탐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네를 숭배하고 있었다. 마네의 올랭피아를 근대 회화의 최고 작품이라고 생각했으며 풀밭 위에서의 식사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런 작품이야말로 회화의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했었다. 여기서 나는 스트릭랜드가 보여준 그림을 설명할 생각은 없다. 그런 설명은 보나마나 지리하게 마련이고 게다가 이 방면에 흥미를 가질 만한 사람이라면 그의 그림이 근대 회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지금, 그리고 그가 최초의 한 개척자로서 발을 들여놓은 이 신천지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샅샅이 탐구되고 있는 지금은 스트릭랜드의 그림은 비록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감상할 만한 마음의 태도는 다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그런 종류의 그림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 기교의 치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까지 거장들의 그림들에 눈이 익어 앵그르를 근대 최고의 기교가라고 생각했던 나로서는 그의 그림 솜씨는 아무리 보아도 졸렬해 보였다. 그가 노린 단순화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접시에 오렌지를 담아놓은 정물화였는데 그 접시는 둥글지 않았고 오렌지는 다 찌그러진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서 나는 그것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 할 뿐이었다. 초상화는 대개 실물보다도 좀 크게 그렸는데 그것이 인물을 더 흉하게 했다. 아무리 보아도 나에겐 그 얼굴의 희화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새로운 기법으로 그려져 있었다. 더구나 풍경화는 나를 더 당황하게 했다. 몽텐블로숲을 그린 그림 2-3장과 파리거리를 그린 그림이 5-6장 있었는데 보는 순간 술 취한 역마차의 마부가 그린 그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정말 나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또 빛깔은 빛깔대로 흉측했다. 어쩌면 이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한 막의 희극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스트로브의 예민한 통찰력에 갈수록 머리가 숙여질 뿐이다. 그는 처음부터 예술의 혁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내다본 것이다. 이제야 온 세계가 인정하게 된 풍조를 그는 이미 그때 뚜렷이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이가 없고 뭐가 뭔지 모른다고 해서 그 그림에서 내가 아무런 인상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거기에는 표현하려고 괴로워하는 참된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흥분했고 흥미를 느꼈다. 그 그림은 분명히 나에게 호소해오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었다. 나로선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면서도 알만한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그 무엇을 지니고 있는 것만 같았다. 보기 흉하게 여겨졌지만 거기에는 대단히 깊은 뜻을 가진 신비가 뚜렷하지는 않아도 흐리게나마 암시되어 있었다. 웬일인지 묘하게 그것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것이 있었다. 어쨌든 나에겐 분석하기 힘든 감동을 준 것이다.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담고 있었다. 스트릭랜드는 물질적인 것들 속에서 어렴풋이 뭔가 정신적인 의의를 발견했는데 그는 그것을 다만 어설픈 상징으로 암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다. 마치 우주의 혼돈 속에서 새로운 양식을 발견해 심한 영혼의 고민에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묘사하려고 아주 서툰 솜씨로 모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표현의 해방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영혼을 발견했다. 나는 그가 있는 쪽을 돌아다 보고 말했다. 당신은 표현 수단을 잘못 택한 것이 아닌가요? 그게 무슨 뜻이요? 당신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군요. 그것이 무엇인지 나로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회화라는 수단으로 그것을 표현하려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그림을 봄으로써 그 사람의 불가사의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알 수 있기는커녕 그에게서 받은 놀라움이 보다 더할 뿐이었다. 나는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만은 나도 확실히 알 것 같았다. 즉 그는 자기를 묶어놓은 힘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허위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힘인지 또 그 해방이 어떤 방향을 취하는 것인지 그 점은 역시 막연하여 파악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서는 외톨이다. 황동탑 속에 갇혀 동료들과 부호로 의사를 소통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그 부호 역시 공통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며 그 뜻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이다.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에 간직한 소중한 것을 남에게 전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 상대방에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힘이 없다. 이리하여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동료들을 알 수 없으며 또 그들도 나를 알지 못한 채 맞닿는 법이 없는 평행선상을 오로지 혼자서 쓸쓸히 걸어가는 것이다. 이를테면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과 신비로운 것을 생각하면서도 말을 잘 모르는 이국에 살기 때문에 결국 회화책에 있는 틀에 박힌 진부한 말밖에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과 비슷하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용수듬치고 있는데도 정원사 아주머니, 우산이 집에 있습니다 정도의 말밖에 모르는 사람과 같다. 내가 받은 마지막 인상은 어떤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이라는 것이었다. 이 노력이야말로 그처럼 나를 곤혹하게 했던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스트릭랜드에게는 색채나 형태가 독자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했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무엇을 어떻게든지 전달해야만 했던 그는 다만 그 의도만으로 그 색채와 형태를 만들어냈다. 자기가 구하고 있는 미지의 것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단순하나 왜곡하도 주저함 없이 행했다. 낱낱의 사실은 그에게는 무의미했다. 서로 관계없는 사실이 모인 곳에서 그는 자기만의 의의를 지닌 무엇을 탐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그것은 그가 우주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꼭 그것을 표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과도 같았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곤혹을 느끼기도 했지만 거기에 뚜렷이 나타나 있는 정열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웬일인지 나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결코 스트릭랜드에게서는 느끼려니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감정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에게 불가항력적인 연민을 느꼈다. 당신이 왜 블랑슈 스트로브에 대한 감정에 지고 말았는지 이제야 겨우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어째서? 당신의 용기가 좌절된 거요. 당신 육체의 허약이 당신의 영혼에까지 옮아간 거요. 어떤 끝없는 동경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동경 때문에 당신은 자기를 나무라고 있는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목적지를 구하고 위험하고 고독한 길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전을 찾아 방랑의 여행을 계속하는 영원한 순례자와 같은 것이지요. 당신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불가사의한 열반인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 자신은 알고 있겠죠. 아마 당신이 구하고 있는 것은 진리와 자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사랑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친 영혼은 여자의 팔에서 휴식을 구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자 당신은 그 여자가 미워진 거요. 여자에 대해 가엾다는 생각은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가엾다는 생각은 조금도 느끼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두려운 나머지 그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던 위험에 대해서 아직도 떨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메마른 미소를 띤 채 턱수염을 문지르며 듣고 있었다. 이윽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대단한 감상주의자군. 그 뒤 일주일쯤 지나 나는 스트릭랜드가 마르세유로 떠났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 그리고는 그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43. 찰스 스트릭랜드에 대해 여기까지 쓴 내용을 돌이켜보건대 분명히 내가 쓴 이야기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리라고 나 자신도 생각한다. 나로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쓴 셈이지만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것이 모호하게 끝난 셈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상한 일, 즉 스트릭랜드가 어째서 갑자기 화가를 지망했는지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종의 변덕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 물론 그의 생활 환경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나는 그에 관한 상세한 일은 전혀 모른다. 그 자신의 이야기로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조금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이것이 만일 어떤 기묘한 인물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충실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소설을 쓰는 것이라면 나는 그 갑작스러운 변심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를테면 소년 시절에 이미 천재적인 재질을 뚜렷이 보였지만 아버지의 뜻으로 그 천직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희생을 강요받았든가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현실 생활의 구속에 못 이겨 그렇게 되었다고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씀으로써 예술에 대한 정열과 현실 생활의 의무 사이에 끼어 고민하는 그에 대해 독자의 동정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당연한 인물로 만들어 제2의 프로메테우스로서의 면모를 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아마 거기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몸을 지옥의 업고에 던질 수도 있다는 현대판 영웅을 만들어낼 기회까지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것은 어느 세대에나 변하지 않는 감동적인 주제이다. 한편 결혼관계의 영향이라는 면에서 그의 동기를 찾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그것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가끔 부인이 즐겨 청하던 화가나 작가들과의 교제가 실마리가 되어 지금까지 숨어있던 재질이 갑자기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정적인 불화가 그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연애 문제가 원인이 되어 지금까지 그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격한 예술의 불꽃이 갑자기 불붙었다고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나는 당연히 스트릭랜드 부인이라는 여성을 완전히 다르게 묘사했을 것이다. 즉 사실을 일체 무시하고 그녀를 아주 극성맞은 여자로 등장시키든가 인간의 정신적인 요구에는 손톱만큼의 동정도 없는 무지한 여자로 그렸을 것이다. 그리고 스트릭랜드의 결혼 생활은 다만 도피처를 찾는 외에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고뇌의 연속으로 표현했을 것이고 나로서는 오히려 이 어울리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그의 끈기와 또한 그를 압박하고 있던 부부의 인연을 본의 아니게도 끊어야만 했던 그의 고민을 강조함으로써 그에 대한 동정을 사려고 했을 것이다. 적어도 아이들의 존재만은 어떻게든지 제외시켜야 했을 것이다. 또 그가 우연히 어느 노화가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상상으로 정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살아나가기 위해서든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젊은 날의 재질을 헛되이 묻어버린 어느 노화가가 우연히 스트릭랜드에게서 자기 자신이 헛되게 낭비해버린 재질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리고 스트릭랜드는 그 노화가에게 감화를 받아 마침내는 모든 것을 내동댕이 치고 오로지 예술의 신성한 포악에 몸을 내맡기게 되어버린다. 만일 그처럼 묘사했다면 돈 많고 명예도 있는 인생의 성공자인 그 노인이 자기의 현재 생활보다도 나은 것인 줄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해보지 못한 동경의 생활을 타인에게서 구하고 있는 그 모습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맛을 담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평범하다. 스트릭랜드는 학교를 나오자 별로 싫어하는 기색도 없이 곧 중매인 가게에 들어갔다. 결혼 전의 생활도 거래소에서 조심스럽게 도박을 한다든가 더비 경마나 옥스포드 대 케임브리지의 보트 경기에 기껏해야 1파운드나 2파운드를 거는 정도, 즉 다른 동료들이나 조금도 다름없는 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일을 하는 틈틈이 곤투도 조금 한 모양이다. 벽난로 위에는 랭트리 부인과 메리 앤더슨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펀치나 스푸닝 타임즈 등을 읽고 있었다.
때로는 햄스티드로 춤을 추러 가기도 했다. 그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 해서 그다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곤란한 그림 수업을 하느라고 문자 그대로 악정고투했던 그 몇 년 동안에도 그의 생활은 참으로 단조로운 것이었으며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했던 생활수단에 대해서도 특별히 말할 만한 것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 것을 지금 이곳에 상세히 써본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평범한 일을 나열하는 데 불과할 것이다. 적어도 그것이 자신의 인격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분명히 그도 현대의 파리를 무대로 한 악한 소설의 재료를 제공할 정도의 경험을 충분히 쌓았으련만 어쨌든 그는 초연했다. 그 자신의 이야기로 판단하면 그동안 특별한 인상을 줄 만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모양이다. 더구나 파리로 갔을 때의 그는 새삼 그 환경에 현혹될 만한 나이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묘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실제적일 뿐 아니라 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보였다. 이 시절에 그의 생활은 틀림없이 낭만적이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자신은 일체 낭만 같은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아마 인생에서 낭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배우적인 소질을 지녀야 할 것이다. 자기 바깥쪽에 설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한 발 거리를 두고 흥미와의 양쪽 방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켜볼 줄 알아야만 한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스트릭랜드만큼 단순한 인간은 없었다. 그 사람만큼 자의식이 없는 인간을 나는 아직까지 본 일이 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그처럼 훌륭한 기법을 어떻게 갖고 분토하여 습득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쓸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만일 여기에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용기를 잃지 않는 또 예술가의 최대적인 자기회의도 꿋꿋이 이겨낸 그의 모습을 묘사할 수 있다면 이 묘하게 매력이 없어 보이는 인물에 대해 조금은 동정을 살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그런 속성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스트릭랜드가 일하고 있는 장면을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보았다는 이야기도 들은 일이 없다. 그는 모든 노고를 감추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비록 아틀리에에서 신의 천사와 필사적인 격투를 벌였다 해도 그는 그 고뇌를 남에게 알리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블랑슈 스트로보와 그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일이 너무도 단편적인데 화가 날 뿐이다. 만일 이 이야기에 일관성을 갖게 하려면 그들의 비극적인 결합의 진행 과정을 말해야 하겠지만 사실상 그들이 동거 생활을 한 3개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 결국 하루는 24시간이다. 감정이 고조되는 정점이 그리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나로서는 상상을 해볼 도리밖에 없다. 바깥에 빛이 있고 블랑슈의 체력이 견디는 한 아마 스트릭랜드는 오로지 그림 그리기에만 열중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처럼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틀림없이 블랑슈는 신경을 곤두세웠을 것이다. 그럴 때의 그녀는 그에게 있어 이미 정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델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오랜 시간을 나란히 앉아 본능을 북돋워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쯤은 총명한 그녀니까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성의 소리를 말없이 지낸 일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녀는 이러한 것에 놀랐을 것이다. 블랑슈가 그에게 굴했다는 사실에는 더크 스트로브에 대한 그녀의 승리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스트릭랜드가 비쳤을 때 이 말에는 여러 가지로 어두운 억측이 생겨나기도 했다. 왜냐하면 더크는 그녀가 가장 곤란했을 때 그녀를 구해주었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런 일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단정한 정서와 정상적인 감정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알 까닭이 없을 것이다. 블랑쉬는 자기가 스트리그랜드에게 폭발하는 정열의 순간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언제나 초연하기만 하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답답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격정이 용솟음치는 순간에도 그녀는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쾌락의 도구로 존재하는 데 지나지 않음을 자각했으리라고 나는 추측한다.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낯선 타인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이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꽉 잡아매려고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의 안락을 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그 같은 것에 그가 전혀 무관심하다는 사실에 애써 눈을 감아보려는 노력이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데 고심했다. 그것은 그가 음식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남자라는 사실을 힘껏 외면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녀는 그를 혼자 있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야말로 온갖 정성을 다해 그의 뒤를 쫓아다녔고 그의 정열이 잠들어 있을 때는 그 잠을 깨우려고 노력했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를 꽉 쥐고 있는 것 같은 환각을 지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유리창문을 보면 벽돌 조각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처럼 그녀가 만든 포박의 사슬이 오히려 그의 파괴 본능을 자극시키는 데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방향을 취하도록 스스로에게 강요했을 것이다. 그녀는 틀림없이 불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맹목적인 사랑은 그녀로 하여금 자기가 진실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굳게 믿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그와 같은 정도의 사랑을 각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스트리그랜드의 성격을 연구함에 있어 실은 많은 사실에 대해 나의 무지 이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 그의 여성관계가 명백하게 눈에 띈다는 점을 말해왔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의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여성관계가 그처럼 비극적인 영향력을 다른 면에 미쳤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의 참된 생활은 꿈과 놀라울 정도의 열성을 기울인 그림 그리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설이라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보통 남자의 경우 애정이란 하루의 일과 중에 잠깐 얼굴을 내미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에서 애정에 특별히 중점을 두는 것은 현실 생활에 맞지 않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인생에서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세상에서 극히 드물다.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간은 그다지 흥미있는 존재가 못 된다. 애정이란 문제에 최대의 흥미를 지니고 있는 여자들일지라도 그런 남자는 경멸하는 법이다. 그녀들도 그런 남자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관심을 모으는 일은 있겠지만 역시 그런 남자들은 한심스럽다는 식의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게 마련이다. 남자들이란 연애를 하는 짧은 시간에도 다른 일에 마음을 쏟는다. 생활을 위한 장산일에 정신을 빼앗기는 수도 있고 스포츠에 열중하는 수도 있으며 예술에 흥미를 느끼는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여러 가지 부문에서 늘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 가지를 위해서는 한동안 다른 일은 일체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일에만 몰두할 수도 있다. 즉 그 자리에서 즉시 마음을 빼앗긴 한 가지 일에 신경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에 다른 일이 침입해 오면 그들은 초조해진다. 다 같이 사랑을 하면서도 남녀가 서로 다른 점은 여자는 종일토록 사랑을 계속할 수 있지만 남자는 어쩌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뿐 계속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스트리그랜드의 경우 성욕은 그의 생활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중요한 일이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은 일이었다. 그의 영혼은 좀 더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 본디 그는 욕정이 강한 편이라 때로는 욕정이 그의 육체를 사로잡으면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육체적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렸지만 자제력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본능을 그는 증오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일단 자제력을 되찾고 나면 방금 자기의 욕정을 만족시켜준 그 여자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몸서리가 날 지경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하늘 위를 조용히 떠돌아다니며 마치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는 고운 나비가 방금 자기가 빠져나온 보기 흉한 허물에 대해 추악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전율을 느끼는 것이다. 본디 예술이란 성적 본능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스러운 여자를 대하거나 달빛 아래 빛나는 나폴리 항구를 보거나 티치아노의 매장이란 제목의 그림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감동은 다 같은 것이다. 스트릭랜드가 성교의 정상적인 발산을 증오했다는 것도 아마 그것이 예술적 창조에서 얻은 만족감에 비해 너무도 동물적이라는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잔혹하고 이기적이고 동물적이고 유격적인 인간이라고 그려놓은 그를 한편으로는 위대한 이상가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이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는 노동자들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그는 대부분의 인간이 인생을 즐겁게 하거나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일체 관심이 없었다. 돈에는 무관심했고 명성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굴복하고 말 세상과의 타협에 대해 그가 그 유혹을 뿌리쳤다고 해서 그를 칭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본디 그런 유혹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타협이라는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었다. 파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테베 사막에 사는 은둔자보다도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가 동료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만 자기를 그대로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다만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희생을 시키고 돌보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환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스트릭랜드는 분명히 호감을 가질 수 없는 별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위대한 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44. 회화예술에 대한 견해는 어느 정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기회에 과거의 위대한 예술가에 대한 스트릭랜드의 의견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나에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좋은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소 염려가 된다. 스트릭랜드는 소위 말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즉 듣는 이에게 언제까지나 기억에 남을 명문구를 나열하여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재치 있게 표현하는 말재주는 없었다. 임기응변의 재치도 물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유머라는 것도 만일 내가 지금까지 다소나마 그의 말투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면 알았겠지만 남을 비꼬아대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응수 역시 대단히 난폭한 것이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해 사람들을 웃기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종류의 유머는 어쩌다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무데나 쓰이면 그야말로 무미한 것이 되고 만다. 스트릭랜드는 또 아무리 좋게 말해준다 해도 뛰어난 지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의 회화로는 평범한 영역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그 자신의 그림과 비슷한 데가 있는 세잔이라든가 반 고흐 같은 화가들에 대해 그가 말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 그가 과연 그 사람들의 그림을 보았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 그는 인상파 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기교에는 감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이 평범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언젠가 스트로브가 모네를 마구 치켜 세웠을 때도 그는 단 한마디 나는 빈테르 할터가 더 좋더군 하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분명히 스트로브의 비위를 건드리려고 한 말에 불과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확실히 성공적이었다. 과거의 거장들에 대한 그의 의견에는 엉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서술할 수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의 성격에는 이상한 면이 다분히 있었으므로 그런 의견이 터무니없는 편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스트릭랜드의 인간상을 선명하게 부각시켜 줄 것 같다. 나는 그가 선배들에 대해 색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억지로라도 끌어다 대고 싶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의 의견이 보통 사람과 비슷했기 때문에 나는 적지 않이 환멸을 느낄 뿐이다. 그는 엘 그레코도 몰랐을 것이다. 벨라스케스에 대해서는 다소 못마땅한 점이 있는 모양이었지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었다. 샤르댕을 좋아했고 렘브란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황홀할 정도로 감동하고 있었다. 렘브란트에게서 받은 인상에 대해서는 나에게도 말해준 일이 있는데 그때 그가 사용한 음란한 말을 여기서 되풀이할 수는 없다. 그가 흥미를 느낀 유일한 화가 중에 뜻밖이었던 사람은 브리겔 부자 중 아버지 쪽이었다. 그 무렵에 나는 아직 이 화가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스트릭랜드 역시 그 자신의 기분을 충분히 설명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때 그가 비평한 말이 너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서 나는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 이 녀석은 훌륭해 하고 스트릭랜드는 말했다. 틀림없이 그에겐 그림을 그리는 일이 지옥의 괴로움이었을 거요. 그 뒤 나는 빈에서 이 피터 브리겔의 그림을 몇 장 보았는데 나는 그제서야 그 그림이 왜 스트릭랜드의 마음을 끌었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도 자기만이 갖는 특이한 세계의 환상을 마음속에 그렸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그에 대하여 뭔가 써볼 작정으로 꽤 많은 분량의 메모를 해두었었다. 그런데 이래저래 다 없어지고 지금은 다만 그때 느꼈던 감명만이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그는 그 주위에 있는 인간을 그로테스크하게 바라보았고 더구나 그들이 그로테스크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울분을 느꼈다. 인생이란 어리석고 비열한 사건의 혼돈이며 참으로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웃는 것이 슬펐다. 내가 브리겔에게 받은 인상은 다른 표현 형식을 써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을 다른 엉뚱한 형식으로 표현하려고 바둥대는 인간이라고 할까, 바로 그런 것이었다. 스트릭랜드가 그에게 공감을 가졌다는 것도 아마 그가 어렴풋하게나마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두 사람 다 문학으로 표현해야 적당할 것 같은 관념을 오로지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 같다. 스트릭랜드는 이때 이미 47을 바라보는 나이였을 것이다. 45. 이 말은 앞서도 한 말이지만 만일 내가 우연히 타히티 섬을 찾은 일이 없었더라면 물론 이 책을 쓰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찰스 스트릭랜드가 오랜 떠돌이 생활 끝에 발을 멈춘 것도 이 섬이고 또 그의 명성을 확립한 많은 걸작을 그린 것도 이곳이었다. 자기 마음에 간직한 꿈을 완전히 실현하는 예술가는 아마 있을 수 없겠지만 특히 기교 문제로 계속 괴로워했던 스트릭랜드의 경우에는 그의 마음의 눈이 바라본 환상을 표현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타히티에서는 모든 환경이 그에게 편리했다. 그의 영감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그의 주위에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후기 작품은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나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그 그림들은 뭔가 새롭고도 이상한 것을 우리들의 상상의 세계에 제공해준다. 이를테면 육체를 떠나 안식처를 찾아 헤매던 그의 정신이 머나먼 이역에서 다시 그 육체를 찾았다거나 할까. 즉 고루한 말로 하면 그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연히 이 먼 섬을 찾아온 내가 곧바로 스트릭랜드에 대한 흥미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일에 바빠 다른 일은 조금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와 이 섬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이곳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난 뒤였다. 어쨌든 그와 헤어진 지 15년이나 되었고 그가 죽은 지도 벌써 9년이나 되었다. 타히티에 도착하면 나에게 중요한 그 어느 문제보다도 그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실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나는 마음의 정리를 할 수가 없었다. 아마 도착한 다음 날은 꽤 일찍 일어났던 것 같다.
호텔 테라스에 나가보니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었다. 부엌 쪽으로 돌아가 보았으나 그곳도 잠겨 있었고 바깥 벤치에는 흑인 웨이터가 한 명 자고 있었다. 좀처럼 아침 식사가 준비될 것 같지 않기에 나는 어슬렁어슬렁 해안 쪽으로 걸어갔다. 중국인들은 벌써 가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늘에는 새벽 어둠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호수에는 유령 같은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10마일 밖에는 무레아 섬이 마치 성배를 지키는 높은 요새처럼 그 신비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웰링턴을 떠난 뒤 며칠 동안 나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이상하기만 했다. 웰링턴은 깨끗하고 아담한 영국식 고장으로 어딘가 모르게 영국 남해안의 항구 도시를 연상케 하는 데가 있었다. 그 뒤 사흘 동안은 파도가 몹시 일었다. 잿빛 구름이 꼬리를 물고 뒤쫓아오듯 밀려왔다. 그러더니 마침내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다. 태평양은 다른 어느 바다보다도 황량하고 끝없이 넓어 보여 대수롭지 않은 항해인데도 무슨 모험이라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고 들이마시는 공기마저도 뭔가 생각지도 않은 기대로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한다. 또 배가 타히티 섬에 다가설 때처럼 그 공상의 황금 락토에 가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곳은 이 세상 어딜 가도 없을 것이다. 먼저 자매섬인 무레아의 당당한 암초가 마치 마술지팡이에 의해 호련히 나타난 것처럼 그 황량한 바다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솟아오른다. 그 울퉁불퉁한 윤곽은 꼭 태평양의 몽세라 섬과 같은 느낌을 주며 마치 폴리네시아의 기사들이 이상한 의식에 의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 마침내 배가 점점 다가감에 따라 베일이 하나씩 벗겨져 그 아름다운 산봉우리가 보다 뚜렷하게 보이면서 섬의 아름다운 모습이 완전히 눈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배가 바로 옆을 지나갈 때도 이 섬은 마치 범할 수 없는 요염한 아름다움을 여전히 깊이 간직한 채 일종의 가까이 하기 힘든 신비감을 띠고 굳게 몸을 지키고 있는 것만 같다. 만일 산호초의 입구를 찾아온 배가 갑자기 입구를 잃고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막막한 태평양의 푸른 해원이 전개되는 신비로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타히티는 지푸른 산의 계곡이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그 그늘은 조용한 골짜기를 상상케 하는 높이 치솟은 푸른 섬이다. 차가운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그 어두컴컴한 골짜기에는 뭔가 깊은 신비가 깃들여 있고 이러한 산그늘에 자리한 부락에는 사람들의 기억이 미칠 수 없는 먼 태고적 생활이 옛날 모습 그대로 영위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물론 여기에도 슬픔과 공포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인상은 순간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 뒤에 찾아드는 환희를 보다 예리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그것은 마치 명랑한 관객이 만단가의 제담에 폭소를 터뜨리고 있을 때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치는 한 줄기 쓸쓸함과도 같은 것이다. 웃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견디기 힘든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반대로 그의 입술은 미소를 띠고 그 익살은 보다 즐거운 것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미소와 다정함이 가득한 이 타히티는 마치 매력과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뿌리는 사랑스러운 여자와 같다. 배가 파페에테 항구로 들어갈 때만큼 마음이 온화하게 가라앉을 때는 없다.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스쿠너는 아주 아담하고 깨끗해 보이고 바닷가에 자리 잡은 조그만 도시는 말쑥하고 세련되어 보이며 붉은 꽃은 마치 정열의 외침인 양 푸른 하늘에 빛이 한층 더 선명해 보인다. 그것은 수치를 모르는 격렬한 욕정을 지녀 상대방을 숨막히게 할 정도로 관능적이다. 배가 부두에 닿으면 벌써 부둣가에는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들이 잔뜩 떼지어 모여든다. 와글와글 떠들어대고 명랑하게 손짓 발짓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의 홍수다. 그것은 마치 갈색 얼굴의 바다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타오르는 듯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 하나의 색채의 흐름이라는 느낌이다. 수화물을 내리는 일부터 세관 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부산한 소란 속에서 전개되고 누구나가 자기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타들어가는 듯한 더위 속에 화려한 색채로 눈이 부실 지경이다. 46. 내가 니콜스 선장을 만난 것은 타히티 섬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어느 날 아침 내가 호텔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찾아와서 자기 소개를 했다. 어디서 들었는지 내가 찰스 스트리랜드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곳 타히티에 사는 주민들도 영국의 시골 사람들이나 다름없이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서 놀랍게도 내가 스트리랜드의 그림에 대해 몇 마디 물어본 것이 쫙 퍼진 모양이다. 나는 이 낯선 방문객에게 아침은 먹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럼요. 저는 일찌감치 커피를 마시죠. 하지만 위스키라면 한 잔쯤은 상관없지만. 나는 중국인 웨이터를 불렀다. 하지만 술을 마시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하고 선장이 말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간이 결정할 문제죠. 사실은 전 금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는 캐나디언 클럽을 큰 컵에 반이 넘게 따르며 말했다. 웃을 때마다 누런이가 보였다. 그는 중키였으나 몹시 여의어 보였고 반백의 머리는 짧게 깎아 올렸으며 코 밑에는 짧고 억센 잿빛 수염이 자라 있었다. 아마 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깊은 주름살이 진 얼굴은 갈색으로 탔으며 작고 푸른 눈을 유난히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그 두 개의 눈동자는 나의 사소한 동작에도 재빠르게 따라 움직였는데 마치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건달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주 친절에 넘치는 호인 같았다. 그는 낡아빠진 카키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 손은 좀 씻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꾀재재했다. 제가 스트리랜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내가 권한 잎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가 이 섬에 오게 된 것도 실은 제가 알선했기 때문이죠. 어디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까? 마르세유였지요. 거기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가요? 그는 나의 환심을 사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글쎄요, 말하자면 부두에서 어정거리는 건달이었죠. 그의 모습으로 보아 그는 지금도 그때나 다름없이 궁색한 처지에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사귀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둣가의 건달패들이란 사귀게 되면 좀 부담이 되는 점도 없지는 않지만 대하기에 따라서 언제나 도움이 될 때가 많은 법이다. 그들은 가까이 대하기 쉽고 이야기 상대로서도 상냥하다. 또 여간에서 잘난 체 하는 일이 없고 단 한 잔 술로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데는 그다지 골치 아픈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만 하면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마워하기까지 한다. 그들에게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인생 최대의 기쁨이다. 그런 점으로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문명인인가를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고 게다가 경험과 상상력도 기분이 좋을 정도로 잘 어울리며 풍부하다. 전혀 악의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법의 힘이 뒷받침하고 있는 한은 법에 대해 상당한 경의를 표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자들을 상대로 포커를 즐기는 일은 모험일지 몰라도 그 솜씨가 각별하여 세계 최고의 게임에다 어떤 절묘한 흥분을 더해주기까지 한다. 나는 타히티를 떠날 때까지 니콜스 선장과 퍽 친하게 지냈다. 덕분에 나는 꽤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내 부담으로 그가 소비한 잎담배나 위스키, 그리고 마치 나를 생각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돈을 빌려 나의 주머니에서 그자의 주머니 속으로 옮아가는 몇 달러의 돈이 있긴 했지만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즐거움에 비하면 별로 손해랄 것도 없다. 오히려 내가 빚을 지고 있는 형편이었다. 보통 때 같으면 이쯤에서 곧 주제로 들어갈 것이지만 이런 곡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몇 줄로 간단히 처리해버리기가 양심상 다소 미안한 생각이 든다. 니콜스 선장이 처음 영국을 무슨 이유로 떠났는지 나는 모른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자신도 아무 말이 없었으며
또 그와 같은 사람에게 그런 것을 맞대놓고 묻는다는 것도 그다지 분별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자기가 억울하게 불행을 짊어지게 된 사람이라는 것만은 비친 일이 있다. 자기를 사회 부정의 희생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사기나 폭력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그가 고국의 관리들은 되먹지 않게 형식만 내세운다는 말을 했을 때 나도 동감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가 본국에서 불쾌한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렬한 애국심을 계속 간직해 왔다는 사실을 알자 나는 기뻤다. 그는 곧잘 영국이 세계 제1의 훌륭한 나라라고 단언했고 스스로도 미국 사람, 식민지 사람, 남유럽 사람, 네덜란드 사람, 캐나다 사람 등에 대해 뚜렷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행복한 인간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늘 소화불량으로 괴로워하고 곧잘 펩신정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그는 아침에는 거의 식욕이 없는 것 같았다. 그것도 단순히 이 병만이라면 그도 그처럼 기운을 잃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보다 더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약 8년 전에 그는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되는 대로 결혼을 했다. 세상에는 자비로운 신의 섭리에 의해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도록 정해진 남자들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그들은 고의인지 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해버리기도 한다. 세상에서 결혼했으면서도 독신자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만큼 비참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이 니콜스 선장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를 나도 만나본 일이 있다. 나이가 아마 28살이었다고 생각되는데 하기는 이런 유형의 여성이란 나이를 먹어도 그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다. 그녀는 20살 때에도 지금이나 별다름 없었을 것이고 40이 되어도 별로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또 매우 빈틈이 없는 인상을 주는 여자였다. 얄팍한 입술을 지닌 별로 잘생기지 못한 얼굴도 빈틈없이 보였고 피부도 빈틈없이 뼈 위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웃는 모습도 그렇고 머리 모습도 그렇고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이 조금도 빈틈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는 흰 능직 옷은 검은 상복처럼 보였다. 니콜스 선장이 왜 이 여자와 결혼했는지 또 결혼했다 하더라도 왜 헤어지지 않았는지 그 사정에 대해서는 나의 상상이 미치지 못했다. 아마 헤어지려 도망친 일도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과 같은 우울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먼 곳까지 도망치거나 또 아무리 은밀한 장소에 숨더라도 운명처럼 가혹하고 양심처럼 가차없는 그 니콜스 부인은 틀림없이 그를 찾아내고 말 것이다. 마치 원인이 결과에서 피할 수 없듯이 그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건달도 예술가나 신사라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속하는 계급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불황자의 모렴치에도 놀라지 않고 또 귀인의 예의범절에도 당황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니콜스 부인은 요즘에 와서 급속히 발언권을 얻은 훌륭한 계급, 소위 중산계급에 속해 있었다.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경찰이었다. 틀림없이 유능한 순경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과연 어떤 이유로 선장을 붙잡고 있는지 나로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애정이 아니라는 것만은 상상할 수 있다. 나는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지만 아마 단둘이 있을 때는 상당히 말을 잘할 것이다. 어쨌든 니콜스 선장은 죽도록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호텔 테라스에 나와 함께 앉아 있을 때도 곧잘 그녀가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별로 그에게 말을 붙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 같은 눈치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침착하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그런데 선장은 그것을 보면 갑자기 불안감에 사로잡히는지 을의 팔뚝시계를 쳐다보고는 한숨을 쉬는 것이다. 전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소용없고 위스키도 그를 잡아놓을 수 없었다.
이 사람도 전에는 아무리 심한 태풍이나 폭풍이 와도 굴하는 일 없이 맞섰을 것이고 상대방이 흉기만 가지고 있지 않다면 흑인 10여 명쯤은 곤총 한 자루만 가지고도 능히 대적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니콜스 부인은 가끔 얼굴빛이 창백하고 푸르퉁한 표정에 7살 난 딸을 호텔로 보내는 일이 있었다. 엄마가 오시래요. 그 딸은 반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그래, 곧 갈게. 그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딸을 데리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곤 했다. 나는 이것을 정신력이 물질을 이기는 좋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는 점만으로도 나의 탈선의 의의는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7. 나는 니콜스 선장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스트릭랜드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해준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연결시켜 되도록 순서 있게 써보려고 한다. 그들은 내가 파리에서 스트릭랜드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의 겨울이 다 갈 무렵에 서로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의 몇 달 동안 스트릭랜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니콜스 선장이 그를 처음 만난 것이 무려 숙박소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생활이 몹시 공경에 처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마침 그 무렵 마르세유에선 파업이 벌어져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린 그로서는 연명할 만한 약간의 돈을 버는 일도 어려웠던 모양이다. 무료 숙박소란 큰 돌집으로 확실한 신원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노동자라는 것을 수도사들이 인정해 주기만 하면 어떤 빈곤한 사람이나 불황자라도 일주일 동안 채워주는 장소이다. 니콜스 선장은 그곳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군중 속에서 독특한 풍채와 유달리 몸집이 큰 스트릭랜드를 발견했다. 어떤 사람들은 왔다 갔다 걸어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랑 속에 발을 딛고 길가에 놓여있는 돌에 걸터 앉아 있기도 했는데 모두 지루한 듯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그들이 사무실 안으로 우르르 들어갔을 때 니콜스 선장은 수도사가 스트릭랜드의 신원증명서를 읽고 그에게 영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와 말할 기회는 없었다. 그가 집회실로 들어갔을 때는 벌써 수도사가 성서를 들고 들어와 그 방구석에 있는 제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예배만은 비참한 불황자들도 숙박 장소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어떻게든지 참고 있어야만 했다. 그와 스트릭랜드는 각각 다른 방에 들게 되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 5시가 되자 늠름해 보이는 수도사가 찾아와 한사코 한 사람을 깨우고 갔다. 그가 이부자리를 개고 세수를 했을 때는 이미 스트릭랜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니콜스 선장은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나 거리로 그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그는 선원들의 집합 장소인 빅토르 젤리 광장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리고 어느 동상의 받침돌에 기대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스트릭랜드를 발견했다. 그는 스트릭랜드를 깨우기 위해 슬쩍 걷어차며 말했다. 이봐, 같이 아침 먹으러 가자고. 마음대로 해. 스트릭랜드가 대답했다. 나는 나의 친구가 늘 쓰던 말을 알고 있었으므로 니콜스 선장이 하는 말을 곧 믿을 수 있었다. 한 푼도 없나? 선장이 말했다. 쓸데없는 걱정 마. 하고 스트릭랜드가 대답했다. 그럼 같이 가자고. 아침은 내가 어떻게 먹도록 해줄게. 잠시 망설이다가 스트릭랜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래서 두 사람은 빵 배급소로 갔다. 그곳에서는 굶주린 자에게 빵 한 조각을 주고 있었는데 그 대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고 그 자리에서 먹어야만 했다. 이어서 두 사람은 수프 배급소로 갔다. 여기서 일주일 동안 11시와 4시에 멀건 소금 수프를 먹게 해준다. 이 두 건물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정말 굶주린 자가 아니면 이 두 곳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아침을 마쳤다. 그로부터 찰스 스트릭랜드와 니콜스 선장의 색다른 우정이 시작되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마르세유에서 4개월가량을 함께 그럭저럭 살았던 모양이다. 그날그날의 생활이 겨우 하룻밤의 잠자리와
굶주림을 면할 빵을 마련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그들의 생활은 만일 모험이라는 말을 뜻하지 않은 스릴에 찬 사건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그것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니콜스 선장의 그 생생한 화술로 내 상상력에 호소해온 그 다채롭고 생기가 약동하는 묘사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항구 도시의 비참한 생활 속에서 발견한 갖가지 일들은 그것만으로도 재미있는 한 권의 책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만난 갖가지 일들에 대해 말하면 그야말로 완벽한 불황자 사전을 만들어낼 만큼의 자료를 연구자에게 제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몇 구절의 소개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서 강렬하고 잔인하고 야만스럽고 다채롭고 발랄한 생활에 인상을 받았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마르세유, 사람들의 몸짓 손짓도 화사하고 명랑하며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쾌적한 호텔과 레스토랑이 있는 마르세유는 무기력하고 평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니콜스 선장이 이야기해 준 것 같은 광경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온 사람을 나는 부럽게 생각했다. 무려 숙박소의 기한도 지나자 스트리그랜드와 선장은 터프빌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터프빌은 선원 숙박소의 주인으로 튼튼한 뼈대에 몸집이 유달리 큰 흑인 혼혈아였다. 그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 실직한 선원들에게도 다시 탈 배를 잡을 때까지 식사와 잠자리만은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한 달쯤 지내며 스웨덴 사람, 흑인, 브라질 사람 등 12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잠자리로 제공되고 있는 텅 빈 2개의 방에서 묵었다. 그들은 매일 선원을 구하러 오는 선장들이 모이는 빅토르 젤리 광장으로 주인과 함께 나갔다. 숙박소 여주인은 미국 여자로 뚱뚱하게 생긴 아주 칠칠치 못한 여자였다. 어떤 경로를 거쳐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숙박인들은 매일 번갈아가며 그녀의 일을 거들어 주었다. 스트리랜드만은 터프빌의 초상화를 그린다는 구실 아래 그 일을 모면하고 있었는데 니콜스 선장은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터프빌은 스트리랜드에게 캠퍼스, 그린 물감, 화필값 등을 지불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밀수입한 담배까지 1파운드 주었다. 내가 알기로는 이 그림은 지금도 줄리에트 부두 근처에 있는 어느 황폐한 작은 집 객실에 걸려 있을 텐데 지금 팔면 아마 1,500파운드가량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스트리랜드의 생각은 어쨌든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방면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곳에서 다시 사모아 섬이나 타히티 섬으로 가보려 했던 것이다. 그가 어째서 남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그 짙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초록으로 덮인 섬의 환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만은 기억한다. 그가 니콜스 선장을 붙잡고 놓지 않은 이유도 니콜스가 이 방면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타히티 섬이 살기 좋다고 그를 설득한 것도 실은 선장이었다. 타히티는 프랑스 영토가 아닙니까? 프랑스인들이란 그렇게 형식만 따지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하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가 말하는 뜻은 나도 알 것 같았다. 스트리랜드는 물론 선원 증명서 같은 것을 가졌을 리 없었다. 그러나 터프빌은 돈벌이가 되는 일만 있다면 그런 것쯤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선원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첫 달 월급을 자기가 받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 신세를 지다가 죽어버린 어느 영국인 화부의 서류를 스트리랜드에게 주었다. 그러나 니콜스 선장과 스트리랜드는 함께 동쪽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계약을 할 수 있는 배는 다 서쪽으로 가는 배였다. 스트리랜드는 미국으로 가는 화물선을 2번, 뉴캐슬로 가는 석탄배를 1번, 합해서 3번이나 거절해버렸다. 터프빌은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고집스러운 행위를 그냥 보고만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끝내는 스트리랜드와 니콜스 선장을 두말 없이 쫓아내버렸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떠돌이 생활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터프빌네 집에서 주던 식사는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을 때나 다름없는 공복을 느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쫓겨난 뒤 며칠 동안은 그 집에서 나온 것을 몹시 후회했다. 굶주림의 괴로움을 뼈에 사무치게 느꼈기 때문이다. 수프 배급소나 무료 숙박소에도 신세를 지지 못하게 된 현재로서는 그들의 굶주림을 달래주는 것이라곤 단지 빵 배급소에서 베풀어주는 한 조각의 빵뿐이었다.